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전날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68번 영상 당시에 그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연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랑 다음 주, 그러니까 연초, 이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그래도 한번 그 차트 분석을 해드려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근데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을 한번 땡겨서 오늘 수요일 날 전반적으로 그 미국 증시 말고도 그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 차트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게 참 많아요. 원래 기존에는 제가 그 차트를 캡처를 해서 그 PT에 붙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그 HTS를 다 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일단 이건 나스닥이니까 이따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죠. 미국 선물 시장이고, 제가 그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중요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66번 영상부터 제가 꾸준히 66번, 67번, 68번 이렇게 3회 연속으로 그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차트를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66번 영상 당시까지만 해도 요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딱 이탈됐을 때 주봉상 완전히 2016년부터 올라온 이 추세를 이탈하는 갭으로 이탈하는 그리고 갭으로 이탈했었어도 마감을 저 위에서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위에서 해놨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 마감까지 밑으로 이탈한 상태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이탈로 일단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빠지기 시작했었죠.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보면은 주봉에서 이탈한 그 시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 음봉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그 주봉상 이탈을 확정시킨 그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 쪽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이날 다 빠져나왔었어야 됐습니다. 중요한 추세를 첫 번째로 이탈한 중요한 음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저의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뭐 조언을 해드리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한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추세 이탈을 확정하는 캔들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깨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최소한 다 팔진 않더라도 비중을 상당히 줄였어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차트를 다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8번 영상에서 그때가 이제 이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 요것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하락이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지면 결국 이 파동은 이렇게 충격 파동 형태로 길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저번 68번 영상 마지막 때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이긴 한데 어쨌든 파동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예요. 오늘 오전에 그 미국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또 이제 1% 낙폭을 키운 다음에 지금 살짝 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전히 이건 지금 반등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바닥이 안 나왔다. 시그널상으로, 차트상으로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이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오늘은 저점이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21.31%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미국 시장도 공식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약세장으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약세장이 이제 다시 출현을 한 거고, 이제 중요해진 건 이겁니다. 약세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긴 흐름을 봤을 때, 2016년부터 올라온 이 추세는 일단 깼죠. 이 추세는 깼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10년간, 그리고 미국 역사 이래 가장 긴 불마켓을 만든 이 추세. 이 추세를 언제 깨느냐, 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추세를 깨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이 됐든, 뭐 아니면 내후년이 됐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를 깨게 되면 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다 도망 나오셔야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손실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일단 다 도망을 나오셔야 되고, 중앙은행이 언제 개입하느냐, 이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라는 분석은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미 중요한 구간을 이탈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어디서 나오냐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요 추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올라온 이 추세. 일단 제가 중요한 추세 구간에서는 한 번에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한 번에 이탈 안 시켰죠. 반등이 이런 식으로 N자로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탈시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연준이 운영하는 그 폭락 방지팀이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일부 그 급락에 대한,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이탈시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신규 매수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7월 달부터 그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그 이유는 신규 매수를 해라가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그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일단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걸 신규 매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투자 비중 줄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옆에 뭐 주위에 있는 뭐 경제방송 유튜버들은 뭐 단기 저점이다, 뭐 올해도 산타랠리 있다,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속으로 콧방귀 많이 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게 있고, 산타랠리가 있는 건 금융시장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지금 금리 사이클도 그렇고 채권 시장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산타랠리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식적으로 고점 대비 20%가 넘게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약세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그 미국 선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지금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봉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추세를 한번 제가 다시 그어볼게요. 이거는 일봉상에서 제가 안 그어봤는데 이 추세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락이 됐든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됐든 일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미국 주식시장에 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미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때의 반등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나온다는 건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 매도를 하시던가, 이거는 좀 본인의 판단에 그거는 좀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신규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할 시기이지. 그리고 중요한 추세 이탈을 했을 때 이때 나오셨어야 된다. 원래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 시그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시장을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지금 중요하죠. 이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뭐 거의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1265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넘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거의 7배 넘게 올라온 건데,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2016년 그 추세를 미국 선물시장이 이탈한 그 주에 같이 이탈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때 다 털고 나오던지 아니면 비중을 굉장히 축소한 상태로 시장을 접근했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약간 차트 흐름은 조금 틀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미국 선물시장보다. 지금 미국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저점을 낮췄죠. 물론 그 되돌림 파동 중에서 이렇게 한 차례 저점을 낮추는 불규칙 파동 형태의 플랫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건 하방으로 좀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파동으로 일단 전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하락 파동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금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최소한 이러한 모습, 한 2, 3일 정도 반등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6년 이 추세, 지금 또 중요한 가격대 라인에 와 있는데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되든 아니면 오늘 밤 바로 반등을 일으켜서 되돌림을 만들든 어쨌든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국 선물시장이랑 제가 미국 시장을 볼 때 괜히 미국 선물시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만들어왔던 이
이 추세를 이번 위기 때 깰 겁니다. 깨긴 깰 건데 한 번에 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깰지 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반등이 하락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강하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락도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런 뭐 얘기들이 많죠. 증시에 모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한국 시장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요한 추세 라인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게 2008년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을 때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된다. 이거는 쉽게 한 번에 무너뜨릴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해라. 반등이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반등이 나는데 이 반등이 이 C파동도 되게 짧게 나왔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못 나오고 결국 여기까지만 나오고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 반등 장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복합파동의 형태로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파동으로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A파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복합파동이 나오게 되면 반등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흐름을 보면 일단 저점을 이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복합파동은 아니고 이 반등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되돌림이 불규칙 플랫 파동 아까 그 나스닥처럼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형태의 그 파동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좀 무의미하고요. 그 반등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해 드릴 게 있는데 이런 반등장이 나오잖아요.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반등 기간 동안 모든 종목이 쭉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업종별로 반등하는 시기가 다 틀려요. 이것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반등이 시작되는 업종이 있고요. 이 기간대 반등이 시작되는 업종이 있고 이 기간대 반등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반등 시기가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 장세 속에서도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은요. 정말로 나쁜 겁니다. 제가 뭐 저한테 어떤 종목을 뭐 봐달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실제로 그 종목들을 살펴볼 수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반등 장세에서도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은 사실상 잡주예요, 잡주. 잡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데드캣 바운스가 전체적인 하락에 대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걸 좀 땡기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8.2% 여기까지는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라인까지만 23.8% 이 라인까지만 반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언저리까지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라인을 찍었거든요. 이 라인을 찍고 밀렸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여기까지만 찍고 밀리는 경우가. 여기까지 찍고 밀리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추후에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빠질 경우, 그만큼 하방에 대한 그 힘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이쪽으로 밑으로 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 이게 살짝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반등이 이런 식으로 복합파동이 아니라 단순 조정파동으로 끝나고 여기서 다시 큰 하락 추세를 만들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처분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 방송을 일찍 보신 분들. 제가 7월 초에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이 라인 때. 아마 이 라인 때 주식시장에서 단기 저점이다. 이제 조정 끝났고 위로 갈 차례다라고 언급했던 많은 유튜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 관련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사람들 결국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하면 끝인가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거면 경제라는 그 컨텐츠 방송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련 영상 있잖아요. 뭐 음악 관련, 그 다음에 뭐 요리 관련, 뭐 게임 관련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뭐 마음껏 방송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경제는 틀립니다. 경제는 틀려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 분석을 하게 될 경우 그 잘못된 분석을 혼자 알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을 이제 방송이라는 컨텐츠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종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긴 있지만 잘못 분석한 사람도 그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같이 큰 위기로 가는 그 흐름에서 잘못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차후에 정말로 생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그런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단기 저점이라고 언급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나중에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 안 질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사과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손실을 보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도덕적인 책임도, 따르겠죠. 사회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신중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걸 분석을 할 때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그 해석을 하는 그 기본적인 분석들, 여기에는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다 들어가 있죠.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데, 여기와 더불어 기술적 분석, 차트, 이거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게 양과 음이에요. 이것이 같이 해석이 돼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야만 그나마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다 동반해서 분석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최소한 이 두 개를 다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 분석도 못하는 사람이 금융을 분석을 한다? 그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열을 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미국 시장과 다르게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팩트를 한번 볼게요.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슈로 해서 이머징 마켓이 먼저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냥 이때까지 고점으로부터 하락이 마이너스 23.78%, 거의 마이너스 24%예요. 이미 약세장에 먼저 돌입한 것일 뿐이지 미국에 비해서 잘 버텼다? 이제 얼추 이제 키높이가 맞춰진 겁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20%가 넘어섰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얼추 키높이가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탈동조화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동조화돼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랑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2008년 초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그 중국 시장에 거의 연동돼서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거를 자세히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보면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방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보합권에 있네요. 잘 버텨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 내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그 협상 시한이 2월 달에 끝나잖아요. 2월 달에 끝나기 전에 뭐 2월 중순이나 2월 초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끝날 거다라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먼저 반응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은 뭐 미국 시장, 뭐 아시아 시장 다 같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하락은 단순히 우려로만 빠진 겁니다. 우려. 그리고 우려가 실제가 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본격적인 하락을 위한 그냥 몸풀기 수준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이 흐름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외에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환율 차트. 환율 차트가 여기 있네요. 환율 차트도 어느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뭐 예전과 같이 이렇게 환율이 위기 때 급등하지 않을 거다, 뭐 잘 방어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위기가 표면으로 안 나왔습니다. 위기가 표면으로 안 나왔고요. 위기가 표면으로 나오게 되면 수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락을 한 거였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가 정말로 경제 둔화가 실제화돼서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환율은 대폭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와 무한 수합, 달러 무한 수합했다. 네, 다 필요 없고요. 위기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은 그 무한 수합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다 제한이 걸립니다. 무한 수합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 그냥 평시 있죠, 평시. 평시 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위기로 전환이 되면 그 나라들도 다 먹고 살 궁리 할 거 아닙니까? 제한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환율 폭등이 있을 거다.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되면. 그리고 이 환율 폭등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달러로 달려간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이 저항을 넘느냐 못 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저항을 넘기 전에 결정적으로 1150원을 확실히 넘어서는 1150원을 확실히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그 금융 환경들, 시장 환경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비중의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차트, 환율 차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추가로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와 이제 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은 특히 2008년부터 이때까지 9월 FOMC까지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인데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머징 마켓, 유럽 시장 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미국 혼자만 지표상으로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연준에서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이 지금 남아있는 시장 중에 가장 튼튼한 건 미국 시장이다 해서 그러한 심리까지 반영이 돼서 강달러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하는 그 초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빨리 끝내버릴 거다. 중국은 그냥 한 방에 물러설 거다. 그러한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도 강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자 일봉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이때부터가 이제 채권 시장에 11월 하면 중순 정도부터 될 겁니다. 11월 중순에서 중순 말. 이 시점부터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었죠?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었죠. 자금이 유입된 이 시점부터 달러 인덱스가 주춤거리고 있어요.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이 이유는 결국 미국의 경제 둔화까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앞선 그 흐름까지는 튼튼한 미국 경제의 그 명분으로 올린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그래서 당연히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채권 시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거를 잠깐 볼게요. 과거에서도 이건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실제적으로 시장에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게 2007년 후반이었잖아요. 2007년 후반. 이 시점. 2007년 후반부터 이제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8년 하반기 거의 1년간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도 보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어요. 이 위기가 이제 증폭되는 이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는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 이때는 또 금리 인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좀 과거랑 좀 상황이 좀 틀립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소식은 아직 계획에는 없죠. 내년은 가봐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 둔화까지 나타나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동결을 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달러 인덱스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 쪽으로, 채권과 금 쪽에 자본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그리고 중간에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이렇게 쭉 나왔었습니다. 4파의 전형적인 특성, 삼각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3파가 연장으로 나왔어요. 연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N자 조정 이후에 이렇게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딩 다이어건을 파동 형태로, 파동 마무리 신호격인 그 엔딩 다이어건을 파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파동, 전체적인 이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어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되돌림 파동이 끝나면 일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되고요. 되돌림이 어디에서 완성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돌림이 적게 나온다면 위로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거는 내년에 시장이 어떤 환경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지만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에 대한 자국의 그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절대적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이머징 마켓이 달러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면 결국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별개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환율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차트를 볼게요. 오랜만에 금 차트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제가 HTS에서 금 차트를 보려고 했더니 HTS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골드 차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아마 전체적인 추세 흐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1년이죠. 2001년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통상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가 3번이 꺾여서 올라가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거를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에 막힙니다. 이탈하는 이 추세에.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는 큰 이제 하락 파동을 만들게 되는 게 이제 보통 그 흐름인데, 문제는 이제 이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그 연준 산하의 그 금융기관이 시세 조작의 가담을 시작을 했고 금 가격을 누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관련 데이터와 그 내부자 고발 기사를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이번 12월에 금시세 조작에 대한 유죄 판정이 내려졌죠. JP모건 유죄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시세 조작은 뭐 공식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상승 사이클을 끊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내가고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지난 시기 2015년 하반기네요.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충격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 파동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조정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지, 그리고 저점을 낮춰야 되는데 저점을 안 낮춘 상태에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속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경우 가속 조정이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저점을 이제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단기 추세 있잖아요. 이 단기 추세. 어쨌든 이 단기 추세를 올라타야 돼요. 여기에 막히면 하방 볼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추세를 헤딩을 하다가 넘는 캔들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시장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당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2007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금시장도 같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강달러로 바뀌게 되면서 금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개입한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똑같이 흐른다면 어쨌든 지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거. 문제가 터져서 이것이 실제 상황이 될 경우에는 금시장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로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를 못 넘은 상태에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하방을 봐야 되고,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개입했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강범위하게 QE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에 나타났던 이런 상승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각하다면 이 종이시장은 디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물금을 인출하려고 이제 신청을 할 거고,
코맥스에는 엄청나게 레버리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 디폴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물 시장만 남겠죠. 그 중에서도 상하이 근거래소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상하이 근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하는 거 역시 상하이 근거래소에서 그 선물을 매도할 때도 실물을 담보로 합니다. 굉장히 투명해요. 지금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담보하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가 있지만 상하이 실물 근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물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그만큼에 해당되는 선물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아예 분리가 될 겁니다. 실물 시장과 종이 시장이. 종이 시장은 디폴트 되고 실물 시장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 최악의 상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추세를 봤을 때도 일단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흐름, 지금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넘지 못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거를 지지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지지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삼각 파동이 삼국조정 파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 응축된 힘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는 대응입니다. 대응.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금시장은 이렇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금과 은에 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과 은은. 무조건 보험 관점으로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생활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그거는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조금씩 매입하는 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어쨌든 실제 그 가격적인 면에서 손실 볼 이유도 없고요. 왜냐면 꾸준히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평단가가 계속 맞춰집니다. 시장 흐름에 맞게. 그래서 그거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투기와 투자. 귀금속 시장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6번 영상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분 중에 자기 자산에 좀 이만큼을 좀 금과 은의 보험을 들고 싶은데 한 번에 매입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메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잘게 쪼개라. 최소한 그 12번 1년치로 쪼개서 매달 꾸준히 조금씩 매입을 하는 게 더 낫다. 보험으로 접근할 거면. 그래서 다 이러한 그 시장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금과 그 은 시장이 결과적으로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일단 이건 종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위기 때 그리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을 아이스 9이라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스 9.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물 시장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도가 실종이 된 겁니다. 매수 주체만 있고 매도가 없기 때문에 매수 주체들도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까지 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보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보험이 정말로 쓰이지 않길 바라야 돼요.
쓰이지 않길 바라야 되고, 쓰이는 상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보험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 실제로 보험의 역할로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게 시장의 신뢰를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 처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도. 그래서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험으로 쓰이지 않는 게 가장 우리는 그걸 바라야 되고, 보험으로 쓰이지 않고 중앙은행이 개입한 이후 이러한 상승을 만들 때 처분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걸 노리고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디까지나 무조건 보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죠. 어제 뭐 옐런제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 시장이 이제 과거와 같은 흐름으로 갈 경우 분명히 이렇게 약세장을 잠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전까지.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전까지 강달러가 굉장히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강달러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어쨌든 미국도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는 떨어집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현재 현존하고 있는 화폐 중에서 달러가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화폐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고 강달러의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는 건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하나 이제 올라와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0대 기업 배당 여력 3% 증가. 이거의 착시다. 삼성전자 빼면 대략 약화됐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 뭐 기업은행, 현대차 등 52곳 잉여현금 흐름, 한마디로 유보율이죠, 유보율. 잉여현금 흐름이 감소되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수출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자가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들은 소비자의 지갑도 닫게 만듭니다. 지갑도 닫아버려요. 그러면 전반적인 기업의 이익도 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그 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로 보이는 거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가격적으로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로 보이는 거지 긴 위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기업의 그 이익이 낮춰지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 절대로 저평가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잉여 현금 흐름의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삼성전자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소수의 그 기업들 때문에 이런 게 다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4곳 중에 한 곳은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감소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4개 중 하나의 기업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4개 기업 중에 상당 부분은 현금 흐름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될 때까지는 버틸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속출할수록 우리는 이번에 제2의 IMF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증가세는 삼성전자, 우리은행,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등 몇몇 대기업들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만 잉여현금이 좋은 거지, 이런 잉여현금이 평균으로 계산이 돼서 오른다,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다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팩트를 얘기해주는 기사 같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은행, 미래에셋, 대우 등 3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중이죠. 잉여현금에 대해서 3개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3개 기업을 빼놓고는 좋은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주식 차트의 그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계속 유보율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 포함된 경제 전문가들보다도 삼성전자 소속으로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마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유보율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달러의 비중도 굉장히 높을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이 밖에 포스코, SK 하이닉스, 대우조선 해양 등도 1조 원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예요,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 소수입니다. 반면 98개 기업 가운데 25곳, 그러니까 25%죠. 25%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그 밖에 절반 이상이 아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흐름으로, 그러니까 감소되는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감소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기업들도 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뭐 대표적인 기업들로 마이너스 기업은 뭐 기업은행, 한국전력, 뭐 S-오일, 그리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 1조 이상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신한지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금융사들, 그리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이죠, 바이오 관련.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재계 관계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도 있다. 예, 맞습니다. 잉여 현금을 썼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확대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불안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중요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외 선물을 잠깐 보시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아니고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이제 결과적으로 10월 달부터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시장 집중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꺾이면 전 세계가 다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계속 현재 마이너스 58%인데 정규 시장이 개장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봐야 알겠죠.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의 흐름,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어디선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증시 쪽에서 미국 증시 쪽에서 그 공식적으로 약세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약세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빨리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흐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와 지금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틀려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지금. 이걸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약세장이 돌입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약세장으로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이후에 다 약세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이전에 약세장으로 이렇게 딱 확정돼 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것도 지난 수많은 위기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당분간은 계속 뭐 이런 주식 차트 그리고 뭐 채권 차트 그리고 채권 금리 현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지금은 그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 중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뭐 그리고 언론에 달린 그 기사들 보면은 뭐 트럼프 때문이다, 뭐 중국 때문이다, 뭐 이런 갖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런 관점 다 쓰잘데기 없는 관점이에요.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면요, 당연히 그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 이것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정학적 문제들도 다 튀어나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25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흐름 속에서는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은 이겁니다. 이런 흐름. 금융 시스템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발상은 정말 초보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뭐 핑계를 대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 때도 그 중간에 좀 중요하다 싶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